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언제 봄이 오려나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고 하는데 어느새 말이죠. 방안 가득히 봄 기운이 가득하더군요.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숨겨진 보물을 찾는 부타파워 시작하겠습니다. 북풍 한설을 견디고 피어난 매화꽃이지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피어나는 향내는 마치 차가운 겨울을 이긴 위대한 생명력의 품격인 듯이 말이에요.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코를 찌릅니다. 뿐인가요? 개나리는 어떻고 또 진달래는 어떻습니까? 봄소식 가득 담은 바야흐로 꽃동산, 이 꽃동산이 우리 금수강산을 수놓고 있습니다. 꽃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저는 이 진달래꽃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진달래라는 말이 가만히 보면 달래꽃 중에서 진짜 최고란 뜻 아닐까요? 참된 꽃이란 뜻이 되기도 하죠. 근데 한자로 얘기하면 두견화라고도 하죠. 이 두견화로 불리게 되는 데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천신이 있었는데 그 천신의 이름이 두우랍니다. 두우가 인간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세에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총나라였습니다. 나름대로 잘 다스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역사에서도 아시죠? 삼국지연이 다 읽으셨으니까 그 총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위나라에 멸망하죠. 그래서 끝내 죽은 두우는 두견새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두견새로 태어난 두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나는 항상 총나라로 돌아가고파 하면서 밤낮 울었다지요. 그것을 한자로요. 돌아갈 귀자, 총나라 촉자에서 귀촉, 귀촉.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울어갖고 하도 울다 보니까 이 두견새를 귀촉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토한 피가 얼마나 붓던지 그 붉은 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 붉게 물든 땅에서 진달래가 피어났다나요. 예, 물론 우리나라 사람 귀에는 이렇게 귀촉귀촉 들리진 않고 접동접동 들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주목한 한 시인이 계셨죠.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분이 남긴 명시 귀촉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밝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새긴 용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피어서 부실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무척 짠한 시입니다. 사실 이 파촉산만리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흔히들 그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갈공명의 천하 삼분지계는 참 유명하지요. 아무것도 없던 유비가 조조 속에서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할 때 제갈공명이 꾀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은 아무 희망이 없는데 총나라에 가라. 총나라에서 한나라를 갖다가 이제 당신이 계승한다고 했을 때 천하를 3분으로다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당신도 그것에 한 말 그대로의 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계책을 나눴죠. 그런데 그것도 훗날 보면 어땠습니까? 참 무상하게 다 허물어졌고 제갈공명도 덧없이 살다가 갔고, 그 후세 또한 유비의 아들이 못 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금방 망했죠. 이런 슬픔이 가만히 들려올 때 우리들은 진달래꽃의 그 불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 불금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과 자기 태어남을 그리워했던 많은 그 공감이 여기서 우리 또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달래 얘기가 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매화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꽃들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겨울을 하고 그 혹한 속에서 견뎌낸 이 꽃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꽃눈은 과연 그 겨울을 어떻게 이겨놨을까?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전해, 작년이죠. 전해에 만들어진 것이 꽃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주 그 추운 낮은 기온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내야지만 꽃이 핀다. 그리고는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것을 식물들 키우는 분들에게 들어보니 춘화현상이라고 하더만요. 추운 겨울을 나야만 꽃을 피운다. 참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뒤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 진달래와 같이 이 춘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미지를 던지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내 나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 그런 면에 사실 자기 삶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또는 자기 한정에 의해서 자기 삶을 갖다가 그 안에서 고만으로 마침표 치길 권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건 그만두고 나 자신에도 없습니다. 조금 우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얘기는 아닌데 조선시대 때 정치를 잘한 왕들 몇 분을 들게 되죠. 뭐 다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되니까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이 성종이라는 분입니다. 이 성종은요 1457년생인데 이분은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가 계십니다. 의경세자가 근데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성종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었던 분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세조가 어릴 때 눈여겨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분은 어려서부터 충명하였고 일찍부터 그 행동거지가 엄청 침착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세조 때 궁궐에 내려친 벼락에 맞아서 어느 환관이 즉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변이 난리가 나겠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마른 벼락이 쳐도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벼락을 맞은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을 때 너나 없이 길길이 날뛰지 않을까요? 그때 말이죠. 이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있었고 물론 수많은 내관들도 함께 있었댔죠. 어쩔 줄 몰라서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성종만 태연히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눈여겨보고 있던 세조. 이 세조가 항상 그분은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 세종, 그리고 저 위에 할아버지 이태종. 그분들이 항상 이분에게는 롤모델이었던 겁니다. 보니 뿜어내는 기상과 학식이 예사치가 않거든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훗날 이렇게 그릇이 크던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정치를 나름의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에 마침 국소를 보내야 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분은 항상 국소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문장을 다듬을 때는 당대 문장이라고 남들이 다들 얘기하고 있던 손순효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손순효는요, 참 글을 잘 썼다고 해요. 근데 이분에겐 하나의 결함 아닌 결함이 있었어요. 항상 술을 먹으면은 항상 과하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종은 급하거든요. 국서를 바로 써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 손순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들을 풉니다. 손순효를 찾아와라. 근데 손순효를 찾으러 갔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술집에 나부러져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네 활기를 펴고서 곤돌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명이여하고 아무리 깨워도 이 사람이 숙취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귀에다가 대고서요. 어명이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무리 술김이라도 어명이라는데 뻘떡 일어납니다. 근데 뻔히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아직 숙취 상태죠. 얼굴은 벌겋이 혓바닥도 꼬이지.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이 친구가 아무리 문장이 뛰어나도 이걸 국소를 쓸만할까 그랬는데요. 이 손순효라는 사람이 제가 아무리 취했어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구절의 그 실수도 없이 완벽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필휘지로 국서를 거뜬히 써서 올렸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왕이 다시 한번 이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보니 이 손순효가 어느 날이든 큰 실수를 또 할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 손순효가 술을 덜 마시게 해서 몸을 지탱토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서 조그만 은잔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사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몹시 즐기는 술을 아주 끊을 수도 없을 테니까 과인이 만들어주는 이 은잔으로 하루에 석 잔씩만 마시도록 해라. 만약 이 말을 거역하면 내 신하가 아니렸다. 이렇게 준엄한 분부를 내렸던 거죠.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무척 참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 몸에 좀 이상이 있으셔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시면서 큰 걱정은 없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잔 석 잔씩 해서 약주를 드십시오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평상시 버릇이 어떠시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 뭐냐? 술보다 맛있는 게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 소리 들었으니 기가 막힌 거죠. 하루에 석 잔. 아니 일주일에 석 잔이죠. 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소주로 석 잔이냐 또는 맥주잔으로 석 잔이냐 이걸 고민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손순효가요. 딱 그 정황에 왔습니다. 자, 손순효 천하의 술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준 술잔을 보니까 쬐그만 게 잔째 삼켜도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왕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거든요. 하루에 게딱지만한 잔으로 석 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지요?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왕의 명령도 거역하지 않으면서 내 양껏 먹을까? 그런데 역시 궁죽통이라 옳지 좋은 수가 났습니다. 무릎을 탁 치더니 그 근처에 있는 은부치 다루는 장이가 있었거든요. 이 장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잔을
아주 얇게 늘여서 대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크게 우리 금은공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은은 이렇게 자꾸 두들기고 하다 보면 느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조그만 부피도 있는데요. 이게 자꾸 두들기고요. 이 땡기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먹에도 안 들어왔던 잔이 대전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잔에다가 하루에 석 잔씩 마시니까 전날처럼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건강한 기분을 이제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종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를 입시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입시한 손수녀를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얼굴이 벌겋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잔 먹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를 냅니다. 경은 종시도 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도 취했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름이 들으잖아요. 근데 이 손수녀가요. 아주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감께서 내리신 은잔으로 분명 하루에 석 잔씩밖에 아니 마시옵니다. 그래? 그 잔으로 석 잔만 마셨는데 그렇게 얼굴에 취기가 감도냐? 너 그렇게 술이 약해졌냐? 손수녀가요. 어찌 수인이 감히 치엄한 왕명을 거역할 리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임금이 생각해봐도요. 가당치 않거든요. 자기가 손수녀의 이 술 실력을 아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잔으로 하루에 석 잔을 마시면 저렇게 취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일 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을 잡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손수녀한테 다 군말 필요 없이 그 잔을 당장 갖고 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손수녀가 망설이지도 않고요. 사발만한 그 은잔을 가지고 입고랍니다. 그러고서 왕 앞에 이제 부복해 있겠죠? 근데 성종이 가만히 보아하니 이 잔은 자기가 만들어준 그 잔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하느냐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전혀 다른 모습 훼손돼 있을 때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불쾌한 안색을 짓고 나서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수녀가요. 아무 어색한 폼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잔은 분명 상감의 하사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랠 말씀이 있다면 그 잔이 하도 작기에 은장이에게 부탁해서 이와 같이 얇게 늘여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참 태어난 낯으로다가 이렇게 왕의 용안을 우러르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 멋지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위하는데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못하냐고 실망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종이란 분이 참 이 통이 큰 분이에요. 뜻밖의 화를 전혀 안 냅니다. 그러고 나서 허허 하면서 큰 웃음을 짓습니다. 이 왕이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은자는 분명히 아닌데 그걸 넓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 잔을 하사할 때 뭐를 했습니까? 이걸로 석 잔만 마시라 그랬지 느리지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 나머지는 손수녀의 몫이죠. 그 잔이 두꺼운 은이었으니만큼 느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성종은 이렇게 풍류를 좋아하는 여유만만한 사람이었다는데 손수녀의 술 마시는 심정 그를 알아줄 만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임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대는 나의 마음에
그 조그마했던 은잔 모양으로 좁고 작은 데가 있거든. 언제고 이 잔처럼 느려주기 바라노라. 참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데 그 신하에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속 좁은 사람, 그리고 못난 짓을 할 때 언제든지 그 마음을 넓혀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왕. 그것을 듣는 신하, 참 멋지죠. 그러면 그 이후에 손수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롯이 감읍하면서 재미난 것은 오히려 그 끝에 술을 삼가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안 마신 건 아니고요. 자, 이 옛날 고사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은잔이 고정돼 있지 않듯이, 느리고 줄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요, 고정돼 있는 것이 없는데도 참 고정하는데 익숙한 분들 참 자주 봅니다. 무한히 넓힐 수도 있는데, 무한히 깊게 파고들 수도 있는데 스스로를 단정짓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험 시간에 가르쳐 주시죠. 유리잔에다가 숟갈을 담가봐라. 그럼 유리잔에 숟갈이 휘어 보입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그 굴절의 원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 어릴 때도 보면서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숟갈이 휘어져 있네? 근데 꺼내보면 숟갈이 펴져 있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숟갈이 휘어져 있거든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또 길거리에 나가보니 저희 집 앞에 철로가 있었거든요. 철로에서 못을 올려놓고 많이 그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거기 철로로 달려오고는 기차가 걱정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리 쳐다보면요, 저 철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철로가 만나다니 그러면 기차가 엎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칠 테니 어린 마음에요, 제 눈으로 쳐다보니 철로가 만나고 있어요. 평행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 보니까요, 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비행기가 쭉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가는 비행기를 보고서 가만히 있어봐. 비행기가 분명히 직선으로 가고 있네? 근데 상식적인 얘기죠. 조금만 알고 보면 비행기는 곡선으로 날아갑니다. 비행기 자체는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제 눈에 직선으로 날아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봤다고, 내 귀에 들렸다고, 내 손으로 만졌다고, 그것은 사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수녀와 같이 자기의 삶을 대해서 이 은잔을 또 누려 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술잔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적했습니다마는 자기 한정하는데 무척 익숙하다 그랬어요. 나는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이야. 난 남자야. 내가 나이가 무척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퀄 어떤 무엇이야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해서 답을 내놓죠. 근데 자기 한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인도에 한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들 시 속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똥꼬집의 유래는데요. 똥꼬집이라니까 무척 고집 센 사람. 그렇죠. 아무 걸 해도 무조건 쓸데없는 고집 많이 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래가 인도 우화에서 유래했는데요. 인도에 가보면요, 갔다 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도에 가서 제일 모든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주워가는 게 있습니다. 소똥입니다. 이 소똥은 참 쓰임새가 많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요, 길거리에 소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소들이 안 가면요 버스가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소가 많은데 그 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곳곳에다가 땅을 퍼지게 쌓아놓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싸자마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소똥을 다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소똥을 주워가서 그럼 뭐하나 하고 보니까 그 소똥을 가지고 크게 보니까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요. 뭐 그 밖에도 많이 쓰인다는데 첫째, 그걸 가지고요 말립니다. 인도가 덥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축축하던 소똥이 그 뙤약볕에 가 있으면 빼짝 마릅니다. 그 마른 소똥을 가지고요 연료로 씁니다. 연료. 우리들 그 들판에 나가서 캠핑할 때 이 가벼운 조그만 그 성냥개비 갖고 이렇게 불태우듯이 금방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요 담벼락에다가 이 소똥을 갖다가 바르더만. 용도가 참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똥은 상당히 생활 필수품에 가깝죠. 자, 이런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인도인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소떼가 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눈이 번쩍입니다. 저 소똥은 내 거다 이거죠. 소떼가 쫙 지나간 자리에 소똥 무더기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 다 항상 어깨에다가 이 가마니를 들고 다녔거든요. 거기다가 이 소똥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이미 마르고 있던 그 소똥이니까 집어넣어도 아주 괜찮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요. 이 열대지방에 가면 갑자기 해가 나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소나기로 바뀝니다. 스콜이라고 그러죠.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내린 비가 어디로 갑니까? 네, 다 이 가마니로 배어듭니다. 축축하다 못해 출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만 흘러내려요? 아까 주웠던 소똥이 녹아갔고요. 그냥 같이 똥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는 비가 오니까 망설임 없이 그 가마니에 들었던 똥을 그냥 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귀한 게 아니 똥물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좀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길에요. 은덩이가 있는 겁니다. 은덩이가 있으니까 친구는 에라 하고서 이건 웬 떡이냐 하고서 은덩이를 담았습니다. 은덩이 가득 담았어요. 담았는데 이 주인공인 인도 사람은 소똥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똥물 뒤집어 썼지만 아무튼 소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을 곳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소똥을 지고 갈 때냐? 은덩이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데.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똥을 지고 있는 이 귀한 거가 얼마나 애끼는 건데 하고서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이번엔 금덩이가 산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은덩이 담았던 가마니를 거꾸로 이렇게 쏟습니다. 은덩이보단 금덩이가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금덩이 담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인도 사람 의리를 지킵니다. 내가 어떻게 구한 소똥인데 여기서도 이 사람은 소똥을 뒤집어 쓰고서 갑니다. 자, 이렇게 마을을 지나 집 앞에 각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제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비를 홀딱 맞았죠. 그건 뭡니까? 가마니 안에 들었던 똥이 다 녹아서 이 몸에 다 배었다는 거예요. 소똥을 뒤집어 쓴 이 주인공, 부인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라고 집에서 내쫓겼다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이 똥꼬집 부리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한정시키는 사람 없는데 자기를 갖다 한정시킵니다. 한정시키면 뭐가 일어나요? 자기 붕괴가 일어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 붓다파워 시간에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의 붓다 파워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똥꼬집 피면서 제한시킨다? 제한시키면요, 제한시킨 나는 이미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자기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는 자기한테 충실하다는 분들이, 또는 착하게 산다는 분들이 안타깝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착하다, 충실하다, 그것은 누가 결론 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계산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측정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한정시킨 자기 몫으로 돌아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에너지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미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항상 손에 쥐고 계십니까? 때때로 충전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에요. 요즘 전자기기마다 보면 그때마다 충전을 안 해주면요, 막상 쓸 때 우리가 허접하게 돼버릴 경우 참 많죠. 이것을 충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전기에다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에 있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휴대폰에 가득 차는 거죠. 내가 쓰려는 도구에 가득 차는 거죠. 우리의 일상사는 항상 이렇게 공급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붓다 파워가 아무리 무한하다 해도 그것을 자기 한정에 가둘 것이 아니라 항상 재충전하는 것, 그때마다 충전한 결과 깨어나는 것.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춘화현상처럼 인생이 어떤 것을 거칠 때마다 그 생명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삶이 힘드신가요? 어려운 일이 닥쳐 계신가요?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활짝 피려는 직전의 징조입니다. 자신의 붓다 파워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니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붓다 파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여기에 눈 뜨면서 오늘 붓다 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